칠흑 같은 어둠이 세상을 삼킨 밤. 거대한 파도가 집어삼킬 듯 절벽을 때리는 소리가 포효처럼 울려 퍼졌다. 창밖에서는 장대비가 미친 듯이 쏟아졌고 번개가 하늘을 가를 때마다 호화로운 절벽 위 빌라의 실루엣이 유령처럼 잠시 드러났다 사라지곤 했다.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듯한 풍경 속 그 빌라의 거실 대리석 바닥에는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민서연, 진성그룹의 안주인이자 이제 곧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될 여자. 그녀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몇 시간 전부터 시작된 진통은 이제 온몸의 뼈를 비트는 듯한 극심한 고통으로 변해 있었다. 양수가 터진 지는 이미 한참 전이었다. 아, 아가야, 제발. 서연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시야가 흐려지고 핏기가 가시는 손으로 필사적으로 휴대전화를 찾았다. 진통이 잠시 잦아든 틈을 타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그녀의 세상이자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의 이유인 남자 강태준.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수화기 너머로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야? 그 차가운 음성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태준 씨, 아기가 지금 나오려고 해요. 너무 아파요. 제발, 와주세요. 애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고통과 공포로 가늘게 떨렸다. 빗소리와 천둥소리에 묻힐까봐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제발 이 절박함이 그에게 닿기를.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것은 걱정이 아니었다. 깊은 짜증이 섞인 한숨 소리였다. 지금 긴급 주주총회 중이야. 당신도 알잖아. 이번 합병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서 운전기사 불러서 병원 가. 끊는다. 안 돼요, 태준 씨. 지금 폭풍우 때문에 길이 다 끊겼어요. 기사님도 연락이 안 되고. 피가 나요. 무서워요. 제발. 서연의 절규는 강태준에게 닿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 뒤에 희미하게 들려오는 맑은 여자의 웃음소리와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를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주주총회 이 미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시끄럽군. 엄살 부리지 마. 애 낳는 게 무슨 대수라고. 딸깍. 전화는 무정하게 끊어졌다. 서연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화면에는 통화 종료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 글자는 그녀의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 그녀의 맹목적인 사랑과 헌신에 대한 사망 선고처럼 보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이 허벅지 사이에서 울컥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 들었다. 공포에 질려 아래를 내려다본 서연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다. 하얀 실내복 위로 선홍색 피가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외동딸이었던 그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가장 유능한 부하였던 강태준과 결혼했다. 그녀는 그것이 사랑이라 믿었다.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그의 다정함에, 회사를 지켜주겠다는 그의 든든함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가 가진 주식, 부모님이 남겨주신 막대한 유산, 그리고 그녀의 인생 전부를,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그는 기뻐하는 듯 보였다. 우리 아기 세상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게 해줄게.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래서 그가 사업 확장이라는 명목으로 그녀의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을 때도,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서 그녀를 배제하기 시작했을 때도 그저 그가 너무 바빠서 그런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의 셔츠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그의 밤늦은 귀가는 잦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알게 되었다. 그가 당대 최고의 여배우 한유라와 미래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 그는 중요한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섰다. 배가 남산만 한 아내를 이 외딴 별장에 혼자 남겨둔 채였다.
공기가 좋은 곳에서 태교에만 전념해. 곧 돌아올게. 그의 마지막 말은 얼마나 위선적이었던가. 강태준. 서연의 입에서 증오가 가득 담긴 이름이 새어 나왔다. 고통으로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이것은 단순한 방치가 아니었다. 계획된 살인이었다. 그녀와 뱃속의 아이가 이 폭풍우 속에서 조용히 사라져준다면 그는 그녀의 모든 유산을 합법적으로 차지하고 사랑하는 연인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터였다. 아이가 태어나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결국 당신에게 나는 그저 걸림돌이었을 뿐이었구나. 차가운 진실이 비수처럼 심장을 꿰뚫었다. 사랑, 믿음, 행복했던 모든 순간들이 산산조각 나 재가 되어 흩어졌다. 그 자리에는 시커먼 절망과 죽음보다 깊은 배신감만이 남았다. 살려줘. 누가 제발. 우리 아기만이라도.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기었다. 현관문을 향해 한 뼘이라도 바깥 세상과 가까워지기 위해. 하지만 몇 미터 가지 못해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쏟아지는 피가 그녀의 생명과 함께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다. 아이의 태동이 느껴지지 않은 지는 이미 오래였다. 이렇게 죽는구나. 내 아가, 엄마가 미안해. 빛도 보지 못하게 해서. 의식이 아득해져 갔다. 창밖의 번개가 마지막으로 방안을 환하게 비췄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벽에 걸린 웨딩 사진이었다.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과 그런 자신을 더없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강태준의 모습. 위선자.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생각이었다. 핏물이 흥건한 대리석 바닥에 얼굴을 묻으며 서연은 마침내 눈을 감았다. 심장이 마지막 발악을 멈추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죽음의 고요함 속 무언가 단단한 것이 빌라의 현관문을 부수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곧이어 여러 개의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거실로 다가왔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 여러 개가 바닥을 훑었다. 늦었군. 아이는 이미.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말했다. 여자는 확인해. 또 다른 목소리가 명령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서연의 목에 손가락을 대보았다. 맥박이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과다출혈입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회장님의 예상이 맞았어. 강태준 그자가 이런 짓을 벌일 줄이야. 명령을 내린 듯한 남자가 혀를 차며 말했다. 그는 쪼그려 앉아 서연의 얼굴을 덮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손전등 불빛 아래 창백하게 질린 그녀의 얼굴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이대로 죽게 둘 순 없지. 이 여자는 강태준을 무너뜨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테니. 그는 품에서 주사기를 꺼내 서연의 팔에 꽂았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퍼져나갔다. 의료팀 대기시켜. 지금부터 민서연이라는 여자는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다. 모든 흔적을 지워 화재 사고로 위장하는 게 가장 깔끔하겠군. 부하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한 무리는 서연을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겼고 다른 무리는 집안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기 시작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려진 서연의 의식은 약물에 의해 다시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그녀는 자신을 들어올리는 단단한 팔의 감촉과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낯선 남자의 목소리를 희미하게 들었다.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지옥의 불길 속에서. 그날 밤 서울 근교의 호화로운 절벽 위 빌라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폭풍으로 인해 소방차의 접근이 늦어졌고 불길은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다음 날 아침 잿더미 속에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불에 탄 시신 두 구가 발견되었다. 경찰은 임신한 아내 민서연과 뱃속의 아이가 비극적인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긴급 주주총회를 마치고 비통한 표정으로
현장에 달려온 남편 강태준의 모습은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아내와 자식을 한꺼번에 잃은 비극적인 젊은 CEO에게 세상은 동정의 눈길을 보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 밤 잿더미 속에서 사라진 것은 단지 한 여인의 시신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순수했던 사랑과 영혼, 그리고 과거의 모든 민서연이 그 불길과 함께 영원히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고 있었다. 복수라는 독을 품고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5년 후 서울의 심장부 화려한 불빛과 끝없는 욕망이 뒤엉킨 도시의 이면에는 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가 존재했다. 그 그림자 속에서 지난 몇 년간 전설처럼 떠도는 이름이 있었다. 흑월 해외. 그리고 그 조직을 이끄는 베일에 쌓인 수장 아테나. 아무도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노인인지 젊은이인지조차 아는 이가 드물었다. 다만 정재계의 거물들을 상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작전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아테나라는 이름은 곧 공포와 경외의 동의어가 되었다. 그녀의 손짓 하나에 기업이 무너지고 정치인의 운명이 바뀌었다. 서울 외곽의 낡은 폐공장 지하. 그곳에는 도시의 지저분한 겉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최첨단 지휘 통제실이 숨겨져 있었다. 위성이 나이공겐이어 수십 개의 모니터가 사방의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 위에는 실시간 주가 정보 위성 사진 암호화된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 모든 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꿰뚫어 보듯 거대한 중앙 모니터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칠흑같이 검은 맞춤 슈트가 그녀의 가늘지만 단단한 몸의 선을 감싸고 있었고,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카락 아래로 날카로운 턱선과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매가 드러났다. 5년 전 절망 속에서 죽어갔던 민서연의 부드러운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미세한 성형으로 조금씩 바뀐 이목구비는 그녀의 과거를 완벽하게 지웠고,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냉철함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빚어낸 듯했다. 그녀의 시선은 모니터 한가운데 떠있는 진성그룹의 로고에 고정되어 있었다. 보스.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소리 없이 나타나 그녀의 뒤에 섰다. 5년 전 빗속에서 그녀를 구해냈던 남자 고진혁, 조직 내 코드네임은 하데스였다. 그는 이제 그녀의 가장 충실한 오른팔이 되어 있었다. 보고해. 그녀는 시선을 모니터에서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말씀하신 대로 진성그룹의 비자금 흐름에 대한 최종 확인을 마쳤습니다. 자금은 조세 회피처인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 7개를 거쳐 스위스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금액만 해도 지난 5년간 최소 3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증거는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회계 장부, 원본 파일, 자금, 이체 기록 관련자들의 통화 녹음까지. 이제 신호만 주시면 언제든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입가에 희미하지만 섬뜩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5년, 강태준이 성공의 단꿈에 취해 있는 동안 그녀는 지옥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녀의 기억은 5년 전 그날 의식을 되찾았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눈을 떴을 때 처음 보인 것은 새하얀 천장이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희미하게 들리는 기계음.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보다 더 그녀를 괴롭힌 것은 아이를 잃었다는 공허함과 배신감이었다. 그때 한 노인이 그녀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자신을 윤 회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바로 5년 전 서연을 구출하라고 명령했던 목소리의 주인이었다. 몸은 좀 어떤가?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다. 서연은 대답할 힘도 없이 그를 노려보았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힘도 당신은 누구죠? 나는 자네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강태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네.
윤 회장은 천천히 진실을 들려주었다. 강태준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서연의 아버지에게 접근했다. 그의 능력을 이용해 신임을 얻은 뒤 서서히 회사를 내부에서부터 좀먹었다. 서연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 또한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와 함께 강태준은 서연과의 결혼을 통해 회사를 완전히 장악할 마지막 발판을 마련했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녀를 제거하는 것이 그의 계획의 최종 단계였다는 것까지. 강태준은 자네를 사랑한 적이 없네. 단 한순간도. 자네는 그저 그의 야망을 위한 가장 좋은 도구였을 뿐이야. 모든 것을 알게 된 서연은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다. 슬픔과 절망은 이미 그날 밤 피와 함께 모두 쏟아내버렸다. 남은 것은 뼛속까지 시린 증오와 복수심뿐이었다. 내가 왜 자네를 살렸는지 아는가? 윤 회장이 물었다. 자네의 눈에서 죽음을 보았기 때문일세. 과거의 자신을 기꺼이 죽이고 복수를 위해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된 눈이었지. 그는 그녀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다. 막대한 돈을 받고 새로운 신분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평생 조용히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 흑월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강태준을 직접 심판하거나. 복수는 독이 든 성배와 같네. 마시는 자의 영혼 또한 파괴시키지. 하지만 때로는 그 독만이 배신으로 썩어 문드러진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되기도 한다네. 서연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날 이후 민서연은 죽었다. 그녀는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냈다. 약해 빠진 재벌가의 딸이 아닌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암살자로 다시 태어났다. 체력 단련과 격투술은 기본이었다. 경제학, 법학, 심리학, 해킹 기술까지.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하며 자신을 복수의 화신으로 벼려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냉철한 이성으로 단련되었다. 그리고 2년 전 윤 회장이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아테나라는 이름으로 흑월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조직을 재편하고 썩은 가지들을 쳐냈으며 정보력과 자금력을 이전의 몇 배로 키워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 진성그룹과 대한제강 민서연 집안의 회사의 합병 5주년 기념 파티가 화려하게 열리고 있었다. 수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연회장의 주인공 강태준 회장에게 쏟아지고 있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태준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서 연설을 시작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그를 더욱 세련되고 노련한 사업가로 만들어 놓았다. 그의 곁에는 눈부신 드레스를 입은 여배우 한유라가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끼고 있었다. 지난 5년은 우리 진성그룹에 있어 눈부신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앞서 먼저 세상을 떠난 저의 아내와 아이를 추모하고 싶습니다. 그의 표정의 순간 비통함이 스쳐 지나갔다. 연회장 곳곳에서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다. 비극적인 사고로 아내와 아이를 잃고도 훌륭하게 그룹을 이끌어온 그의 이야기는 대중들에게 그를 더욱 매력적인 인물로 각인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늘에 있는 제 아내도 오늘날 진성의 발전을 분명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녀의 목까지 다해 진성그룹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유라의 허리를 감쌌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까지. 5년 전 그날 밤의 찝찝한 기억 따위는 성공의 달콤함 속에 완전히 잊힌 지 오래였다. 그에게 민서연은 그저 자신의 성공 신화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비련의 여주인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폐공장 지하의 지휘 통제실. 아테나는 연회장의 생중계 화면을 보고 있었다. 강태준의 위선적인 연설을 들으며
그녀의 눈빛은 영하 수십 도의 빙하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손을 들어 화면을 꺼버렸다. 역겨운 광대 노름은 더 이상 볼 가치가 없었다. 그녀는 옆에 놓인 바둑판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서랍에서 차갑고 매끄러운 흙돌 하나를 꺼내 들었다. 하데스. 예, 보스. 1단계 작전 지금 즉시 개시해. 알겠습니다. 고진혁이 조용히 사라졌다. 지휘 통제실에는 다시 그녀 혼자만 남았다. 아테나는 손에 든 흑돌을 천천히 바둑판의 한가운데 1,000원 탱옌의 자리에 내려놓았다. 아이산, 고요한 공간 속에서 흑돌이 바둑판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거대한 복수국의 서막을 알리는 총성이었다. 서막은 끝났어, 강태준. 이제 게임을 시작하지. 강태준의 야망은 하늘을 찔렀다. 진성그룹을 국내 10대 기업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단순한 기업 총수가 아닌 시대를 바꾼 혁신가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 야망의 결정체가 바로 드림 아일랜드 프로젝트였다. 인천 앞바다의 한 무인도를 통째로 사들여 세계 최고 수준의 6성급 호텔과 카지노 VVIP를 위한 프라이빗 빌리지 그리고 거대한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사업. 총 사업비만 5조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진성그룹의 명운을 건 프로젝트였다. 보시는 바와 같이 드림 아일랜드는 단순한 리조트가 아닙니다. 이곳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진성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회의실. 강태준은 흡족한 표정으로 프로젝트 책임자의 프레젠테이션을 지켜보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된 드림 아일랜드의 미래 모습이 펼쳐졌다. 그의 왕국이었다. 현재 부지 매입은 95% 완료되었으며 마지막 남은 국유지 불화 문제도 정부 측과 긍정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해외 투자 유치 역시 순조로워 다음 주 중으로 라스베이거스의 오시리스 캐피털과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임원들의 얼굴에 감탄과 아첨의 미소가 떠올랐다. 오직 한 사람 재무 담당 박 전무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하지만 프로젝트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진성건설의 주가에 너무 많은 리스크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변동성도 심상치 않고요. 조금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강태준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그는 박 전무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박 전무, 당신은 아직도 5년 전의 중소기업 마인드를 못 버렸군. 리스크, 돈과 권력으로 해결 못할 리스크는 없어.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 알겠나?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 전무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강태준에게 노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결정은 곧 법이었고 그의 의지는 현실이 되어야만 했다. 며칠 뒤 서울에서 열린 한 국제 투자 포럼. 금융계의 네로라 하는 거물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 혜성처럼 등장한 한 인물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신생투자사 엘리시안 캐피털의 대표 권지유. 단상에 선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지적인 카리스마로 청중을 압도했다. 유창한 영어로 지속 가능한 투자의 미래에 대해 연설하는 그녀의 모습은 자신감 그 자체였다. 무분별한 개발과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진정한 가치 투자는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저희 엘리시안 캐피털은 바로 그 윤리적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수많은 언론과 투자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사무실에서 뉴스를 통해 그녀를 본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 책상 물림 같은 소리만 하고 있군. 그는 그저 야망에 찬 또 한 명의 신출내기 정도로 그녀를 치부하고 넘겼다. 그것이 자신의 제국을 향해 날아오는 가장 날카로운 창끝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리고 마침내 아테나의 작전 모래성이 시작되었다.
흑월의 지하 벙커. 아테나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반짝이는 지휘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조직원들에게 퍼져나갔다. 작전 개시.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격은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졌다. 엘리시안 캐피털을 필두로 한 아테나의 위장 회사들이 일제히 진성건설의 주식을 공매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녀의 해커팀이 개발한 수백 개의 자동거래봇이 대량의 매도 주문을 쏟아내며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유도했다. 두 번째 공격은 여론전이었다. 하데스 고진혁의 정보팀이 움직였다. 그들은 그동안 수집해온 드림 아일랜드 프로젝트의 취약점을 교묘하게 부풀려 언론과 증권가 찌라시에 흘리기 시작했다. 진성그룹 환경영향평가서, 조작 의혹, 드림 아일랜드 부지, 집안 침하 위험성 발견, 지역 어민들, 생존권 위협받아. 대규모 시위 예고. 모든 것은 사실과 거짓이 절묘하게 뒤섞인 정보들이었다. 아테나가 심어놓은 요원들이 소수의 지역 주민들을 선동해 소규모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 촬영되어 인터넷에 퍼졌고,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것으로 위장된 조작된 지질 조사 데이터가 경제지에 실렸다. 세 번째 공격은 법적 공세였다. 갑자기 나타난 신생 환경단체가 드림 아일랜드의 환경 영향 평가서가 조작되었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당연히 그 단체의 자금줄은 아테나였다. 세 갈래의 공격은 완벽한 타이밍에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아테나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모든 상황을 통제했다. 5분 뒤 2차 매도 폭탄 투하. 김 기자에게 지질 데이터 원본 파일을 넘겨 가처분 신청서 접수 즉시 보도자료 배포해. 그녀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다. 감정의 동요는 조금도 없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산된 외과 수술이었다. 진성그룹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자 주가는 날개 없이 추락했다. 3일 만에 시가총액의 30%가 증발했다. 불안감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이어지면서 하락세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진성그룹의 회의실은 이제 초상집 분위기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냐고. 강태주는 재떨이를 집어 던지며 포효했다. 바닥에 부딪힌 크리스털 재떨이가 산산조각 났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대응팀에서 닥쳐. 지금 이게 대응해서 될 문제로 보여. 이건 명백한 공격이야. 우리를 노리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벌인 짓이라고. 그의 직감은 맞았다. 하지만 상대는 보이지 않았다. 주가를 폭락시킨 공매도 세력은 엘리시안 캐피털 외에도 수십 개의 해외 법인이 얽혀 있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악성 루머의 진원지를 추적하려 해도 모든 IP는 해외 서버를 여러 번 거쳐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환경단체의 자금줄을 파헤치자 몇 단계 거치지도 않아 유령 회사에서 끊겼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오시리스 캐피털의 투자 철회 통보였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법적, 환경적 리스크를 이유로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알려왔다. 5조 원짜리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돈줄 하나가 막혀버린 순간이었다. 강태주는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배후를 캐라고 지시했다. 누군지 알아내 내 왕국에 이따위 짓을 한 쥐새끼들을 찾아내란 말이야. 내가 반드시 그놈들 모가지를 비틀어버릴 테니까. 그의 분노가 극에 달할수록 흑월의 지하 벙커는 얼음처럼 고요했다. 아테나는 진성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모니터 한쪽에는 분노의 차고함을 지르는 강태준의 사무실 CCTV 영상이 소리 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보스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성건설은 최소 3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고
드림 아일랜드 프로젝트는 최소 1년 이상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데스가 다가와 보고했다. 수고했어. 아테나는 짧게 대답하고는 시선을 다시 바둑판으로 돌렸다. 판의 중앙에는 그녀가 놓은 흑돌 하나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하얀 조약돌 통에서 백돌 하나를 꺼내 들었다. 강태준의 혼란스럽고 허둥대는 대응을 상징하는 돌이었다. 그녀는 그 백돌을 흑돌에서 멀리 떨어진 힘없는 구석 자리에 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검고 차가운 흑돌을 집어들었다. 다음 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첫 번째 돌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이 거대한 바둑판 위에서 그녀는 강태준의 숨통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조여갈 생각이었다. 그의 왕국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때까지 강태준의 제국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자 그는 성벽을 보수하는 대신 내부의 적을 찾아 나서는 어리석은 왕의 길을 택했다. 드림 아일랜드 프로젝트에 가해진 정교한 공격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잠재되어 있던 편집증적인 의심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배신자. 우리 안에 분명히 이 모든 정보를 흘린 쥐새끼가 있어. 강태준의 사무실은 태풍이 휩쓸고 간 듯 엉망이었다. 그는 핏발이 선 눈으로 임원들을 하나씩 훑으며 말했다. 그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이들은 한때 그의 가장 충실한 신복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잠재적인 반역자일 뿐이었다. 프로젝트의 세부 계획 투자사, 정보 환경 평가의 약점까지. 이건 내부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정보들이야. 말해 누구야. 그의 분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속도 조절을 운운했던 재무 담당 박 전무였다. 박 전무. 당신이었나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에 불만이 많았지. 안 그런가? 회 회장님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진성그룹을 위해 닥쳐. 강태준은 박 전무의 말을 잘랐다. 그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박 전무의 모습이 배신자의 형상과 겹쳐지고 있었다. 최 실장, 강태준이 보안실장을 불렀다. 그림자처럼 서 있던 거구에 사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네 회장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 안에 쥐새끼를 색출해 임원들부터 시작해서 말단 직원까지 전부 다 털어. 통화 기록, 이메일, 개인 계좌까지. 털끝만 한 꼬투리라도 잡히면 내 눈앞으로 끌고 와. 내 말뜻 알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는 말에 담긴 섬뜩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것은 불법 사찰, 협박, 심지어 폭력까지도 용납하겠다는 의미였다. 카리스마 넘치는 젊은 경영자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폭군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제국은 공포 정치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그 모든 상황은 흑월의 지하 벙커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아테나는 강태준 사무실의 CCTV 화면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성벽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 강태준은 정확히 그녀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강태준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군요. 하데스 고진혁이 그녀의 옆에 서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통쾌함이 묻어 있었다. 성급하고 오만한 자는 위기 앞에서 언제나 내부의 적부터 찾기 마련이지. 그는 지금 제 손으로 자신의 성벽을 허물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가 더 쉽게 허물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돼. 아테나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다른 모니터에 떠있는 몇몇 임원들의 프로필을 가리켰다. 강태준은 박 전무를 의심하고 있지만 증거가 없어. 그러니 우리가 증거를 만들어주지. 타겟은 마케팅 본부장 정인석 상무로 한다. 정인석 상무. 그는 강태준의 충복 중 한 명이었지만 경쟁사의 친척이 있고 자금 거래가 복잡하다는 약점이 있었다. 결정적으로 그를 제거해도 진성그룹의 핵심 경영에는 큰 타격이 없으면서도
다른 임원들에게는 충분한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는 인물이었다. 정인석 상무가 경쟁사인 태영건설 측에 드림 아일랜드의 내부 정보를 팔아넘긴 것처럼 꾸며 자금 거래 내역과 이메일 몇 개만 조작하면 돼. 강태준은 의심에 눈이 멀어 진위 여부를 따질 이성도 남아있지 않을 테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 전무는 어떻게 할까요? 아테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박 전무는 겁이 많지만 부패한 인물은 아니야. 강태준의 공포 정치에 가장 먼저 환멸을 느낄 사람이지. 그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말이 될 수도 있어. 그녀의 말에 고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보스를 잠시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5년 전 피투성이 속에서 죽어가던 가녀린 여인의 모습과 지금 눈앞에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이 겹쳐졌다. 보스, 괜찮으십니까? 뭐가? 아무리 저들이 쓰레기라지만 이런 공작을 계속하다 보면 보스의 마음이 다치실까봐. 아테나의 표정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내 마음은 5년 전 그날 밤 내 아이와 함께 재가 되어 사라졌어. 지금 남은 건 오직 복수라는 목표뿐이야.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진혁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지옥의 문턱까지라도 함께 가준다고 했던 말 잊지 않았어. 목숨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고진혁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에게 그녀는 단순한 보스가 아니었다. 자신의 손으로 구해낸 사람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존재이자 죽은 아이의 원한을 함께 짊어진 동지였다. 덫은 정교하게 설치되었고 호랑이는 예상대로 덫에 걸려들었다. 조작된 증거는 강태준이 신뢰하는 부패, 경찰의 손을 통해 내부 정보인 것처럼 그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정인석 상무의 차명 계좌로 태영건설 관계자의 사촌 명의로 거액이 입금된 내역, 암호처럼 보이는 단어들이 섞인 이메일 몇 줄. 조잡했지만 의심에 가득 찬 강태준의 눈에는 완벽한 증거로 보였다. 그날 오후 정인석 상무는 긴급 이사회에 불려갔다. 그리고 그가 다시 회사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얼마 후 그는 개인적인 비리로 해임되었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최 실장의 그림자 팀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가 먼지가 나도록 막고 모든 것을 거짓 자백한 뒤였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진성그룹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다. 어제까지 함께 웃던 동료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본 임원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누구도 강태준의 앞에서 감히 입을 열지 못했고 회사는 활기를 잃고 급속도로 경직되었다. 그 무렵 박 전무는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강태준의 의심은 자신을 비껴갔지만 언제 다시 그 칼날이 자신을 향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책상 위에 발신인이 없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낡은 찻집의 약도와 당신이 살 길이라는 메시지가 적힌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며칠을 고민하던 박 전무는 결국 약도에 적힌 찻집으로 향했다. 약속 장소에는 고진혁이 평범한 회사원의 모습으로 먼저 와 있었다. 누구십니까? 박 전무가 경계하며 물었다. 고진혁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대신 작은 USB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 안에 강태준 회장이 지난 5년간 조성한 비자금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관리하던 재무팀의 공식 장부와는 전혀 다른 진짜 장부죠. 박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우리는 강태준 회장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는 이미 침몰하는 배입니다. 박 전무님 당신은 그 배와 함께 가라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내미는 구명보트를 타시겠습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요? 내부 정보입니다. 강태준의 약점, 그의 은밀한 거래들,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우리를 도우십시오. 그러면 이 배가 침몰할 때 당신은 깨끗하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항한다면 당신 역시 난파선의 잔해 중 하나가 될 뿐입니다. 고진혁은 탁자 위에 소형 위성전화기 하나를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박전무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움켜쥐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폭군 밑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할 것인가, 아니면 정체 모를 세력의 손을 잡고 위험한 도박을 할 것인가. 그날 밤 아테나의 벙커. 고진혁은 박전무와의 만남을 보고했다. 아테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진성그룹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라인이 될 첫 번째 아군을 확보한 셈이었다. 그녀는 다시 바둑판을 내려다보았다. 허둥대던 백돌 강태준 주위로 이제 두 개의 흑돌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제국은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의 불신과 공포로 인해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원했던 그림이었다. 강태준이 가장 신뢰했던 것들에 의해 배신당하고 자신의 손으로 쌓아 올린 왕국이 발밑에서부터 부서져 내리는 것을 똑똑히 보게 만드는 것. 심리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내부의 균열이 제국을 좀먹는 동안 아테나는 강태준의 정신을 직접 겨냥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경제적 타격과 조직의 붕괴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그가 가장 깊은 곳의 공포와 마주하게 만들고 싶었다. 자신의 손으로 내버린 과거의 망령에 의해 스스로 파멸하도록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진성그룹이 매년 막대한 금액을 후원하는 한국미래재단 자선 갈라. 정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여 자신의 부와 명예를 과시하는 위선의 극치. 바로 그곳이 5년 만에 민서연 아니 권지유가 강태준의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장소였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벨벳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들어서고 있었다. 목과 어깨선을 대담하게 드러낸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극적인 대조를 이루었고 목에는 핏방울처럼 붉은 루비 목걸이가 섬뜩할 정도로 선명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권지유, 엘리시안 캐피털의 대표.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갑자기 나타나 금융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젊고 아름다운 여성 CEO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장막이라도 있는 듯 누구도 감히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압도적인 아우라가 흘렀다. 샴페인 잔을 든 채 다른 기업 총수와 이야기를 나누던 강태준 역시 그 광경을 목격했다. 처음에는 그저 또 한 명의 야심만만한 여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 회장을 훑어보는 순간 강태준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 멈췄다. 익숙했다.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달랐다. 코는 조금 더 날카로웠고 입술은 더 도톰했으며 전체적인 인상은 훨씬 차갑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눈,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 깊고 고요한 그 눈빛, 그리고 미세하게 올라간 입꼬리가 만들어내는 어딘가 슬퍼 보이면서도 상대를 비웃는 듯한 그 미묘한 미소. 서연아,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온 작은 속삭임은 주변의 소음에 묻혔다. 강태준은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니다. 말도 안 돼. 민서연은 5년 전에 죽었다. 자신의 눈으로 잿더미가 된 별장을 확인했고 불에 탄 시신 물론 가짜였지만도 보았다. 헛것을 본 것이리라. 태준 씨,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팔짱을 끼고 있던 한유라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시선이 향한 곳을 따라갔다. 권지유를 본 그녀의 눈에 순간 경계심과 질투심이 스쳐 지나갔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잠시 현기증이 났나 봐. 강태준은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한유라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석처럼 권지유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닮았어. 미치도록 닮았어. 아테나는 강태준의 혼란스러운 시선을
정확히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그래, 똑똑히 봐, 강태준. 네가 죽여버린 여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 돌아왔는지를.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천천히 강태준의 근처로 다가갔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적인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아테나의 발걸음을 보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던 한 국회의원과 그녀의 어깨가 가볍게 부딪혔다. 아테나의 손에서 클러치백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가장 가까이 있던 강태준이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그 가방을 주워들었다. 괜찮으십니까? 그가 고개를 들며 가방을 건네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1미터도 안 되는 거리. 강태준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의 여인은 민서연이 아니었지만 동시에 민서연 그 자체였다. 그녀에게서는 서연이 좋아했던 아주 희귀해서 구하기 어려웠던 프리지아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고맙습니다. 아테나는 가방을 건네받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서연이 살아있을 때 강태준만이 볼 수 있었던 바로 그 미소였다. 진성그룹의 강태준 회장님이시군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엘리시안 캐피털의 권지유 대표님이시군요.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강태준은 간신히 평정을 가장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곁에 서 있던 한유라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끼어들었다. 만나서 반가워요, 권 대표님. 저는 배우 한유라라고 합니다. 한유라 씨, 물론 알고 있습니다. 5년 전 비극적인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난 강 회장님의 전 부인 민서연 씨의 빈자리를 아주 훌륭하게 채워주고 계시죠. 아테나의 목소리는 더없이 상냥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날카로웠다. 전 부인과 비극적인 화재 사고라는 단어를 일부러 강조하는 그녀의 말에 한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강태준은 대화 주제를 바꾸기 위해 서둘러 입을 열었다. 최근 권 대표님의 공격적인 투자 방식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진성건설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는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적예가 담겨 있었다. 아테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받아쳤다. 공격적이라뇨. 저는 그저 거품이 끼어 있는 자산의 가치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았을 뿐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성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이니까요. 안 그런가요, 회장님? 모래성. 흑월의 작전명이었다. 강태준은 알 턱이 없었지만 그 단어는 그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마치 자신의 계획을 모두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다. 아테나는 잔인한 심리전의 마지막 쐐기를 밟기로 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넥타이를 잠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넥타이 아주 잘 어울리시네요. 하지만 푸른색보다는 회색이 더 잘 받으실 것 같아요. 잿빛 눈동자를 가진 남자니까요. 강태준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잿빛 눈동자를 가진 남자. 그것은 5년 전 아직 사랑에 빠져 있던 민서연이 그에게만 불러주던 애칭이었다.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두 사람만의 비밀이었다. 어떻게 그걸? 글쎄요. 아테나는 알 수 없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그녀는 우아하게 몸을 돌려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강태준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그녀가 사라진 곳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그날 이후 강태준은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권지유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얼굴은 곧 피투성이가 된 민서연의 얼굴로 변했다. 잿빛 눈동자를 가진 남자라는 환청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권지유의 뒷조사를 시작했지만 그녀의 과거는 완벽할 정도로 깨끗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경력을 쌓아 싱가포르에 투자사를 차린 완벽한 엘리트, 민서연과의 접점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불안과 공포는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중요한 회의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방금 결제한 서류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의 제국을 떠받들던 냉철한 판단력은 흐려지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한유라는 그런 그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어느 날 밤 악몽을 꾸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강태준에게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준 씨 요즘 왜 그래요? 혹시 그 권지우라는 여자 때문이에요? 아니야. 강태준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그 여자 만나고 온 날부터 계속 이러잖아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닥치라고 했지. 강태준은 옆에 있던 스탠드를 집어 던졌다. 스탠드가 벽에 부딪혀 박살이 났다. 한유라는 겁에 질려 입을 다물었다. 다정하고 자신감 넘치던 남자는 사라지고 신경쇠약에 걸린 폭군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남자는 위험하다. 이 배가 가라앉기 전에 나 혼자라도 뛰어내려야 할지도 모른다. 깊은 밤 강태준은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벽에 걸린 민서연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너지 내가 돌아온 거지. 나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그는 술에 취해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공포는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권지우는 민서연의 환생이거나 혹은 그녀의 복수를 위해 나타난 대리인이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망령은 그렇게 그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과거라는 이름의 유령이 그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강태준의 세계는 붕괴 직전이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과 살아 돌아온 아내의 망령은 그의 이성을 갉아먹었고 회사는 내부의 불신과 공포로 마비되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그의 제국은 이제 사상 누각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는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걸고 반격을 준비했다. 바로 진성그룹의 미래가 걸린 정기 주주총회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드림 R&D 프로젝트를 축소하고 대신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아직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시장에 증명해 보이기 위한 마지막 도박이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강태준은 거울 앞에 서서 밤새 구겨진 얼굴을 매만졌다. 며칠째 잠을 설친 탓에 눈 밑은 퀭했고 뺨은 수척해져 있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입꼬리는 경련하듯 떨렸다. 할 수 있어, 강태준. 넌 무너지지 않아. 그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다.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홍보실장이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뉴스 확인해 보십시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TV를 켰다. 모든 채널에서 속보 자막과 함께 똑같은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속보 진성그룹 강태준 회장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 단독 드림 아일랜드 프로젝트 정관계 로비 정황 포착 특검 수사 착수 충격 5년 전 절벽 빌라 화재 사고 단순 사고 아닌 계획된 살인 의혹. 화면에는 낯익은 얼굴 박 전무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굳은 표정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테나가 건넸던 비자금 장부가 들려 있었다. 저는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모든 범죄 사실을 검찰에 증언하고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강태준과 정계 거물들 사이의 은밀한 거래가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되었다. 하데스의 정보팀이 수년간 공들여 모은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한 방은 따로 있었다.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5년 전 그날 밤 별장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가사도우미의 인터뷰를 독점 공개한 것이다. 그녀는 익명과 신변 보호를 조건으로 흑월의 설득 끝에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날 밤 회장님은 분명 집에 계셨어요. 사모님이 진통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애원했지만 회장님은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폭풍우가 심해지자 회장님은 혼자 차를 몰고 어디론가 떠나셨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유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터져 나왔다. 아테나가 지난 5년간 공들여 준비한 복수의 교향곡이 마침내 마지막 악장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가장 자신만만하게 서고자 했던 바로 그날 그를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강태준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TV 화면 속 자신의 얼굴 위로 살인자라는 붉은 낙인이 찍히는 듯했다. 믿었던 모든 것들이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박전무의 배신 터져 나오는 증거들, 그리고 잊고 싶었던 과거의 진실까지.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제국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순식간에 먼지처럼.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준의 구속 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주주들은 분노했고 기자들이 때로 몰려들었다. 결국 주주총회는 취소되었고 진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사상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다. 그 시각 강태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비서실장이 달려와 다급하게 외쳤다. 회장님,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본사로 진입했습니다.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다. 권지유, 아테나였다. 그녀의 뒤로는 하데스 고진혁과 흑월의 요원들이 도열하듯 서 있었다. 그들은 이미 빌딩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장악한 상태였다. 당신이었어. 처음부터 전부 당신이 꾸민 짓이었어. 강태준은 증오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이제야 알았나 보네. 너무 늦었지만. 아테나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또각거리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무너진 왕국의 정적을 갈랐다. 그녀는 그의 책상 앞에 멈춰서서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도대체 누구야, 당신? 내게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뭘 어쨌다고? 강태준의 절규에 가까운 질문에 아테나는 대답 대신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태준 씨, 아기가 지금 나오려고 해요. 너무 아파요. 제발 와주세요. 5년 전 서연의 애절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시끄럽군. 엄살 부리지 마. 애 낳는 게 무슨 대수라고. 그리고 이어지는 강태준 자신의 냉혹한 목소리. 강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테나는 천천히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루비 목걸이를 풀었다. 그리고는 머리를 묶고 있던 핀을 뽑아내렸다. 굽이치는 검은 머리카락이 폭포수처럼 그녀의 어깨를 덮었다. 미세하게 달라졌던 이목구비 속에서 과거의 그림자가 서서히 떠올랐다. 이 목소리 기억나.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얼음장처럼 차갑지 않았다. 깊은 슬픔과 원한이 서려 있었다. 5년 전 그날 밤 당신이 버린 여자. 당신 손에 죽어간 내 아이의 엄마.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아내 민서연. 마지막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순간 강태준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권지유가 아니었다. 5년의 세월과 복수심이 빚어낸 지옥에서 돌아온 민서연이었다. 서연, 아니야, 너는 죽었어. 내가 봤어. 불에 탄
당신이 본 건 가짜 시체였어. 당신 같은 쓰레기를 심판하기 위해 누군가 나를 살려주셨지. 그녀는 책상 위로 몸을 기울여 공포에 질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어때, 강태준,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 가장 믿었던 것들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하찮게 여겼던 존재에게 발목을 잡히는 이 기분이. 잘못했어. 서연아,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그는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그녀의 발치에 매달리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차갑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용서, 그 말은 내 아이에게 가서 해.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차가운 피 속에서 죽어간 내 아기한테 가서 빌어보라고. 아테나, 아니, 서연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5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끝을 알리는 마침표였다.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문 밖에서는 복도를 달려오는 검찰 수사관들의 구둣발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강태준, 이제부터 당신이 살아갈 세상은 내가 겪었던 지옥보다 더 끔찍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절규하는 강태준의 양팔에 수갑을 채웠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제국의 왕은 그렇게 자신이 죽인 아내의 망령 앞에서 초라하게 무너져 내렸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핥히고 간 대한민국 정재계는 한동안 그의 몰락이 남긴 충격과 교훈으로 술렁였다. 세기의 재판은 대중들의 엄청난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아테나가 수년간 모아온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했다. 특히 배신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한유라가 법정에서 강태준의 유기치사 혐의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언을 하면서 모든 것은 끝이 났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그 대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연예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며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쓸쓸히 잊혀갔다. 결국 강태준은 횡령, 배임, 뇌물공여, 그리고 살인, 유기치사 혐의까지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의 제국은 공중분해되어 여러 기업의 헐값으로 팔려나갔고 강태준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기업인의 대명사로 남게 되었다. 법의 심판은 끝났다. 하지만 민서연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 윤 회장이 생전에 머물렀던 강원도의 한적한 고택에 머물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태블릿으로 강태준의 최종 판결 뉴스를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화면 속에서 죄수복을 입은 강태준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텅 빈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태블릿을 껐다. 검은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다 끝났습니다, 보스. 늘 그렇듯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던 고진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길었던 싸움의 끝을 자축하는 듯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래, 다 끝났어. 서연은 나지막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희열도 해방감도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가라앉아 있었다. 5년, 오직 복수만을 위해 달려온 시간이었다. 복수라는 불꽃이 꺼져버린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재만이 남아 겨울바람처럼 스산하게 흩날렸다. 이런 기분일 줄은 몰랐어. 모든 게 끝나면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그냥 조용하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택 뒤편의 작은 대나무 숲으로 향했다. 숲의 가장 깊숙한 곳, 햇살이 가장 따스하게 드는 자리에 이름 없는 작은 비석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위해 만든 조촐한 무덤이었다.
그 앞에 선 서연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복수의 화신 아테나도 냉철한 CEO 권지우도 아닌 그저 아이 잃은 어미 민서연으로서 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슬픔과 그리움 미안함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다. 아가야, 엄마가 왔어.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한참을 울고 또 울었다. 눈물이 모두 마르고 더 이상 나올 소리조차 없을 때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복수는 단순히 강태준을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의 존재를, 그 짧았던 생명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다. 강태준은 사라졌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제2, 제3의 강태준이 존재했다. 법의 그늘 아래서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괴물들, 이대로 멈출 수는 없었다. 그녀의 아이와 같은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했다. 며칠 후 서울로 돌아온 그녀는 흑월의 핵심 간부들을 소집했다. 예전의 어두운 지하 벙커가 아닌 엘리시안 캐피털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회의실에서였다. 지금까지 흑월은 나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존재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서연은 간부들을 둘러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흑월은 새로운 목적을 위해 다시 태어날 것이다. 우리는 법이 닿지 않는 곳의 악을 심판하는 그림자가 될 것이다. 힘의 논리에 짓밟히는 약자들을 위한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될 것이다. 강태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그녀의 선언에 간부들의 눈빛이 뜨겁게 타올랐다. 그들은 더 이상 복수자의 하수인이 아니었다. 새로운 정의를 실현하는 비밀스러운 기사단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강태준을 잊고 진성그룹의 비극도 과거의 사건이 되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서민들의 돈을 갈취한 악덕 사채업자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잠적하고, 유력 정치인의 성추문 스캔들이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터져나와 몰락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하던 악덕 기업주가 의문의 사고로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거나 정의의 심판이라 불렀다. 그 배후에 흑월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어느 새벽,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엘리시안 캐피털의 대표 집무실. 민서연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더 이상 복수심으로 가득 찬 검은 슈트가 아닌 짙은 남색의 단아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증오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깊은 슬픔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과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보스, 고진혁이 다가와 그녀의 옆에 섰다. 다음 타겟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서연은 대답 대신 도시 너머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음을 알리는 여명의 빛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보이는 새벽. 그녀는 이제 그 새벽의 빛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또 다른 정의를 써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